그 여자는 현재의 삶이 꼭 남의 것만 같았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이 실수를 하여 엉뚱한 사람의 운명을 덮어 씌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이것이 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그 여자였다. 각서 신중선. 그 여자는 오늘도 점심 식사를 거른 채 집을 나선다. 벌써 이러기를 3번이나 되풀이했고 오늘로써 4번째지만 자신 없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꼭 하고 말겠다. 자신에게 다짐이라도 시키려는 듯 일부러 입술을 움직여 소리를 밖으로 내보냈다. 오늘은 용기를 내고야 말 것이다. 어젯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 수차 결심을 했었다. 내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일찍 그곳에 가야 한다 라고. 몇 번이고 마음속에 되새기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자 또 용기가 숨어들기 시작했다.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도 이미 잘 씻겨 엎어져 있는 사기그릇과 냄비, 프라이팬 등 속까지 몽땅 끄집어내서 수세미로 박박 문대며 씻었고 윤이 반질반질 나는 손때 묻은 재래식 붓두막까지 거품을 내가며 팔이 아파올 때까지 닦아냈다. 그랬는데도 시간은 겨우 11시가 넘어 있을 뿐이었다. 그 여자는 젖은 손을 치마에 문지르며 이젠 정말 가리라 결심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발길은 엉뚱하게 다락을 향하고 있었다.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어 어수선한 다락이 왜 그 여자를 이끌었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그 여잔 자꾸만 시간을 늦추고 있었던 것이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들은 모두 그곳에 모아져 있었다. 마땅히 놓아둘 장소가 없는 좁은 집구석이라 더하겠지만 아무튼 다락에만 올라가면 항상 심사가 불편하곤 했다. 키대로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낮은 지붕 및 다락방. 그곳은 결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치부와 같은 곳이었다. 거꾸로 처박혀 있는 안테나가 부러진 트랜지스터. 입기엔 부적당하지만 버리자니 아까운 옷가지들. 언제 요렇게 인형 같은 걸 신었나 싶을 정도로 앙증맞은 아이의 신발. 머리가 떨어져 나간 플라스틱 로봇. 곧 돌아올 아이의 생일 선물로 미리 사다 감춰놓은 빨간불 자동차. 놓아둘 장소가 없어 다락으로 쫓겨 올라온 포마이커 책상. 언제 쳐보았는지 기억조차 희미한 2개의 테니스 라켓.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아무렇게나 포개져 있는 책들. 어둑하고 곰팡내 나는 다락에서 잊혀진 물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땐 죄다 요긴했고 사랑하던 것들인데 결코 적다곤 할 수 없는 책들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그 여잔 안쓰러운 마음으로 과거를 되새기듯 책들을 펼쳐보았다. 다신 읽지 못할지 모르지만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책들이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이사 때마다 싸고 풀고 한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그 책 속에 제가 돼버린 꿈이 꼭 살아있을 것만 같았다. 책 한 줄 읽을 여유, 볼펜 한 번 잡아볼 짬도 없이 정신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다시 주워 모을 수만 있다면. 인간의 운명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가? 인력으론 도저히 불가항력인 어떤 힘이 따라다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운명이란 것에 순종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항거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여자는 현재의 삶이 꼭 남의 것만 같았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이 실수를 하여 엉뚱한 사람의 운명을 덮어 씌운 것 같은 착각을 하면서 이것이 긴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그 여자였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현실은 이것이 틀림없는 네 것이니 따르며 살라고 다그치곤 했다. 새벽에 일어나 갈아줘야 하는 19공탄 연탄불이 그랬고 아이를 껴안고 자야 하는 휑한 방이 그랬고
광고에 등장하는 과자나 장난감 따위를 마음대로 사주지 못하는 아픔이, 또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면 을에 얼어버리는 수도관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신형 가전제품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합세해서 그 여자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바닥에 닿은 맨발이 시려오기 시작할 즈음 그 여자는 비로소 들고 있던 책에서 손을 뗐다. 지금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책도 문화생활도 아니었다. 쌀이나 창거리를 살 돈만이 코앞의 현실이었다. 손과 발이 견딜 수 없이 시려오자 그 여자는 나무 계단을 딛고 내려왔다. 늘 이불을 펴두어야 그나마 따끈함이 유지되는 시원찮은 온돌방 아랫목에 발을 뻗으며 그 여자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자신과 타협하려 했다. 그래, 오늘은 내친 김에 다락을 말끔히 정리하고 내일 가는 거야. 날씨도 여간 추운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랫목 제쳐두고 위쪽의 형광등 바로 아래 엎드려 있는 아이는 그 여자가 실로 엮어준 광고지 이면에다 낙서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똑같은 사람을 그 아이는 지루해하지도 않으며 자꾸만 그리고 또 그리고 있을 것이다. 그 그림 속에는 나름대로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들어있었다. 아빠 없이 내도를 맞이해야 하는 아이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 그 여자가 아이를 부른다. 그 여잔 아이의 두 손을 제 두 손으로 꼭 감싼 뒤 이불 속으로 넣어준다. 한낮에도 컴컴한 방. 그래서 항상 전등을 켜놓아야 하는 구석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여자의 작은 분신. 그 천사 같은 아이의 시력을 버릴까봐 그녀는 문득문득 가슴이 아렸다. 동그란 안경을 코끝에 걸친 아주 작은 아이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하긴 문득문득 그 여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뿐이랴.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게 서럽고 아프다. 엄마 자는 거야? 아이가 손등을 긁으며 묻는다. 얼었던 손이 녹음에 따라 가려움증이 생긴 것이다. 긴긴 겨울밤 방에 놓아둔 주전자 물까지 얼릴 정도로 매서운 겨울바람은 대낮에도 이렇게 손을 시리게 만들었다. 요즘 세상에도 손이 트는 아이가 있다는 걸 과연 믿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없는 사람은 그래서 겨울이 여름보다 더 싫고 무섭고 그렇다. 자는 거 아니야.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아이의 조망만한 손을 다시 소나기에 쌓아 안았다. 괜히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앞이 뽀얗게 흐려왔다. 이렇게 그 여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슬프고 서럽다. 몸이 한없이 무거워왔다. 아이를 껴안고 이대로 영원한 잠으로 빠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의식적으로 눈을 번쩍 떴다. 아니야, 내일로 또 미루면 어쩌려고. 오늘은 기어이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 일 때문에 벌써 며칠째 마음을 못 잡고 있잖아.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또 전에 없이 매일 외출하는 엄마가 아이는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놀면 과자랑 알사탕도 손에 쥐어주고 신문지로 비행기나 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이는 그 방에 가는 걸 즐기는 편이었다. 아이는 냉큼 문을 열고 할아버지를 소리쳐 부르더니 건너가 버렸다. 그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은 봉천동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다. 옹기종기 이마를 맞대고 있는 부실한 가옥들 사이에 미로 같은 길을 꼬불꼬불 지나 전통 한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옥도 아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끊임없이 대문이 덜컹대는 벽면에 하얀 타일을 붙인 집이 그 여자가 사는 곳이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집이라면 동네에서 괜찮은 축에 속했다. 시멘트에 금이 가긴 했어도 마당이 있어 아이가 세발 자전거 정도는 탈 공간이 있고 짧은 겨울 햇살 아래서도 빨래가 보송보송하게 잘 말랐다. 그 여자는 이 집에서 부엌 하나와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이
재개발 구역이어서 곧 헐린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이사 왔다. 복도방 남자는 그 말만 쏙 빼고 집을 소개했다. 이사는 정말이지 지긋지긋했다. 아무리 적은 짐이라 하더라도 남자 없는 집에서 이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방 3칸에 3세대가 각각 하나씩 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적적한 그 여자의 처지로선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그 여자가 오기 전부터 살고 있는 문간방에는 5남매를 모두 출가시켰다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으며 그 여자 방과 마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운데 방에는 몸단장 열심히 하고 저녁이면 바람처럼 대문 밖을 빠져나가는 직업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다. 가끔 남자만 데려오지 않는다면 나무랄 데 없이 싹싹한 여자였다. 때문에 그 여자는 나갈 일이 생기면 을의 아이를 노부부에게 맡기곤 했다. 5남매를 출가시켰다는 말을 믿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여태껏 자식이나 손자는커녕 그 집을 방문하는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그들의 사랑을 흠뻑 받을 수 있었다. 아이가 워낙 유순한 탓도 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도 지 처지를 아는 것일까. 어느 한 구석 모난 데가 없고 착착 잘 안겨서 노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 천근처럼 무겁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가 싶을 정도로 무거운 발을 힘겹게 끌면서 대문을 나서자 문간방 할머니가 참견을 했다. 애기 엄마 또 나가오? 아무래도 걱정스럽다는 눈치였다. 며칠째 아이 맡기고 나돌아다니는 폼이 혹시 바람이라도 나지 않았나 하는 시선으로 그 여자의 차림새를 살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거칠한 얼굴에 핏기 없는 허연 입술, 낡은 코트, 한 가닥으로 질끈 동여맨 윤기 없는 머리칼, 어느 한 가지 바람난 여자의 것으로 보이는 구석은 없었을 것이다. 사정없이 몰아치는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코트깃을 여미며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차디찬 감방에서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 그러고 보니 면회 가본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남편이 생각이 날수록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혹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도 아니다.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연 나흘째 집을 나서고 있지만 홍제동의 그 집 앞에만 서면 주춤거려지는 자신을 그 여자도 어쩔 수 없었다. 차마 없애지도 못하고 그간 고이 간직하다 지금은 코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종이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몇 번이나 그 부근을 배회하다 제풀에 지쳐 그냥 집으로 돌아오곤 하던 그 여자였다. 선뜻 발이 들여놓아지지 않았다. 그 횡으로 쓰여진 나무 현판을 보는 순간이면 항상 그 여자는 주술에 걸린 사람 마냥 자신의 의지대로 발이 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2번째 날인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가기 위해 근처 커피숍에 앉아 있어 보기도 했지만 벽식에 초침만 쳐다보다 착각만 날리고 결국 그냥 돌아왔던 것이다. 선천적으로 오지랖이 넓지 못한 자신의 성격을 요즘처럼 한심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 여자는 한산한 시내버스 뒷자리에 앉은 뒤 코트 주머니를 뒤졌다. 여자가 꺼낸 건 노란색의 편지 봉투였다. 봉투의 입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자 백색 모조지가 나왔고 접혀있는 그것을 펼치니 각서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보였다. 그 여자가 맨 처음 그곳을 찾은 것은 약 4년 전에 어느 초겨울이었다. 계절이 또 바뀌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그 여자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만큼 그 해의 그 계절은 그녀를 밖으로 내몰았다. 문득 머리 모양이나 바꿔볼까 하는 생각에 미용실을 찾았다. 긴 퍼머머리를 잘라내버리기로 마음먹고 미용실을 찾았던 것이 실책이라면 실책이었을까. 바뀐 계절의 어떤 요소가 여자들을 미용실로 내몰았는지 모르지만
그곳은 많은 여자들과 바닥에 깔려있는 검은 머리털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탁했다. 차례가 오려면 아직도 몇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를 형편이었지만 따로 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분이나 바꿔볼까 할 요량으로 나온 참이라 그 여자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했다. 파마약과 스프레이, 무스들로 인해 역겨운 공기를 감수하며 길다란 소파에 앉아 널려있는 여성지들 중 한 권을 펼쳤다. 글쎄, 나만 믿어. 쪽집게가 따로 없어. 퍼머롤을 말아 커다랗게 되어버린 머리통에 분홍색 비닐 커버를 뒤집어 쓴 가분수 모양의 40대 여인 하나가 잡지의 어느 한 면을 가리키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유난히 커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볼 정도였다. 가보라니까. 입버릇처럼 점이나 봤으면 했잖니. 수다쟁이의 옆에 있는 친구 임직한 여자가 긴가민가 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야. 영수 엄마 알잖아. 나도 그이 소개로 다녀왔는데 까무라칠 뻔했다니까 그러네. 맘먹고 하루는 잡아야 돼.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전화 예약은 또 받지도 않아요. 그저 죽치고 앉아 기다려야 한다니까. 처음엔 구멍가게처럼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어엿한 5층짜리 건물 주인이잖아. 건물세만 받아먹어도 수입이 어디냐. 그런데도 손님이 줄을 서니 완전 돈방석에 앉았더라. 남의 돈은 뭐 거저 먹나. 다 먹을만 하니까 먹는 거야. 우리 집 양반 지금 해외 근무 중이라고 했잖아. 그것부터 맞추기 시작하더니 뭐라고 했는데? 내 사주하고 그이 사주 넣었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한 반년 독수공방 하시겠네. 딱 그러는 거야. 소름이 돋더라고. 반년이 맞아? 5개월이니 그게 그거지 뭐야. 그리고 나 허리 아픈 것도 집어내더라. 고치기 힘드니까 괜히 병원 들락대지 말고 왕비처럼 우아하게 살래. 또 뭐라더라? 맞아. 평생 돈 걱정은 없지만 자식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하대. 보나마나 큰애 입시 얘기지 뭐. 뭐래? 이번엔 붙는데? 붙긴 붙는데 4년제는 안 되겠대. 평생 해봐야 걘 안 된단다. 고생시키지 말고 목표를 낮추래. 학교하곤 인연이 없대나. 대신 시집은 잘 갈 테니 두고 보라 하더라고. 너도 가보라니까. 답답해 죽겠다며. 너무 과신하지 말고. 그 여자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잡지를 슬쩍 넘겨보았다. 어찌나 입담이 좋은지 주위의 여인들까지도 하던 얘기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기색이었다. 그 여자 역시 그곳이 어딘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들이 자리를 뜨자 그 여자는 얼른 잡지를 집었다. 펼친 채 그대로 있는 책을 집어들어 보니 우선 큼지막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반지르르하게 생긴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전면 광고로 되어 있는 그 페이지 첫머리는 4대째 내려오는 영과 역학을 통합시킨 정통 철학이란 글씨로 장식하고 있었다. 이어 16세부터 영적인 현상으로 과거와 미래를 투시하고 얼굴만 보고도 척척 누구나 타고난 운세가 있는 법, 정확한 운세 진단 후 앞길을 열어보십시오. 전국의 화제, 당신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라는 문구도 있었다. 그 여자는 정말 길이 열리기라도 하듯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어내려갔다. 광고의 하단부에는 약도와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얼른 전화번호를 적어 핸드백에 넣었다.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운명 철학관의 광고와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여인들의 대화를 들은 후여서일까 강력한 힘이 그 여자를 잡아당겼다. 길다란 머리가 싹둑싹둑 잘려나가도 그 여자는 건성이었다. 오로지 점을 보러 갈 생각만으로 꽉 차 있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무슨 수가 생길 것만 같았다. 그 집은
홍제동 어귀 5층 빌딩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입구엔 접수부에서 번호표를 받은 뒤 그 여자는 다른 여인들 옆에 앉았다. 천한 금빛을 입힌 부처가 우람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게 어쩐지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실내였다. 연하문 명의 여인들이 마룻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마루 귀퉁이에 수북이 겹쳐있는 꾀지지한 방석 가운데 하나를 집어들고 가능한 한 구석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흔한 잡지 한 권 없는 실내엔 전기 스토브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몇몇이 어울려서 함께 온 듯한 여인들의 수군거림을 빼놓으면 정막만이 감돌 뿐이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마치 염라대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 같았다. 수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 태연한 척하지만 초조해 보이는 사람, 자꾸만 시계를 보는 사람, 안쪽에 위치한 방에서 점을 보는 모양인데 말소리는 전혀 새나오지 않았다. 안에 있던 사람이 문턱을 건너 나오는 것과 동시에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끝났으니 다음 손님 들여보내란 신호인 것 같았다. 서너 시간은 좋게 기다린 듯 싶었다. 몸이 뒤틀리다 못해 하품까지 나오려고 할 즈음에야 그 여자의 차례가 왔다. 사진으로 이미 보긴 했지만 면도날 자국이 선명한 줄무늬 셔츠 차림에 새파랗게 젊은 남자를 보는 순간 그 여자는 잠시 불신감이 일었다. 어쩌면 한복을 입은 도사 같은 차림새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자가 묻는 대로 그 여자는 자신과 남편의 생년월일을 댔다. 남자는 사주책을 뒤적이며 태어난 시를 물었다. 저는 인시, 남편은 오시인데요. 받아 적어요. 남자가 검정색 펜과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네?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 적으라고. 그 여자가 쓸 태세를 갖추자 남자는 청산유수로 읊조리기 시작했다. 대개 아저씨 사주는 참 좋습니다. 태어난 시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하든 순풍에 돋지요. 거칠 데가 없어요. 성질은 되게 급하시네.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가랑잎에 불 붙을 정도요. 근데 한번 크게 엎으셨구먼. 빠른 말투에 미처 다 받아 적지도 못하면서 사주 좋다, 성질 급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면서 과연 용하긴 용하단 생각을 했다. 세간마다 차압이 붙여지고 빚쟁이들은 기어이 남편을 만나야겠다며 드러누웠다. 전화가 걸려오면 그 여자를 제쳐두고 자신들이 먼저 낚아채곤 했다. 그러나 남편은 일이 터지자 한동안 연락하지 못할 테니 그리 알고 언니네 집으로 당분간 피신해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기 때문에 전화를 해올 리 없었다. 한밤중에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언니네 집으로 그녀마저 주랭랑을 쳤던 기억. 아무리 급하기로 써니 갓 낳은 아기와 산모를 달랑 남겨놓은 채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사라져버린 남편을 원망하며 그녀는 울면서 밤길을 떠났다. 한밤중에 아기를 안고 불쑥 들이닥친 동생을 보고 언닌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떡하니 이제. 그녀의 형부는 형부대로 착한 눈을 굴리며 담배만 푹푹 피워댔고 잠시 후에야 비로소 언니는 울기 시작했다. 부모를 일찍 여윈 그 여자 자매는 언니가 성실한 신랑을 얻게 됨으로써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형부 역시 가난한 공무원의 자식이어서 거의 자수성가하다시피 자란 사람이었다. 그런데 결혼시켜 내보낸 지 1년 만에 처제가 갓난아기까지 들쳐업고 다시 나타났으니 그도 난감했을 것이다. 언닌 그 여자 모자를 떠맡음과 동시에 산구안까지 해야 했다. 자기는 여고 졸업밖에 못했지만 동생만은 대학을 마쳐야 한다는 언니의 간곡한 소원을 형부는 저버리지 않고 처제 학비를 대주었다.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런 만큼 그 은혜만은 꼭 갚고 싶었는데 일이 잘못되어 버린 것이다.
남편의 사업이 그렇게 된 데엔 격리과장의 농간이 숨어 있었다. 동양 사람이고 집안끼리도 잘 아는 사이라 금전 관계는 일체 격리과장에게 맡기고 남편은 바깥일에만 주력했었다. 그런데 그 격리과장은 꾸준히 돈을 빼돌렸고 대신 빚만 쌓아놓았다. 일이 발생한 후 남편의 입에선 피 맺힌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이미 사태는 속수무책이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아. 주위 사람을 잘못 뒀어. 사주팔자는 좋게 태어났는데 말이야. 천복에다 관운에다 재물운까지 있어. 정치를 해도 성공할 것이고 사업을 해도 재물 긁을 사주라 했어. 근데 왜 이리 바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곳도 많구먼. 지금은 실망하고 있겠지만 잠시만 고생하면 크게 벌 수 있을 거라 했어. 그런데 어느새 반말을 찍찍 해대던 남자가 잠시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다. 귀신처럼 맞춰나가는 남자에게 거의 넋을 빼앗기고만 그 여자는 남자가 그런데 하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자 자신도 모르게 바싹 다가앉았다. 그런데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물과 기름이라고 나오네. 무슨 소린지 알지? 즉 화합이 안 된다는 얘기야. 따로 떨어져 산다면 아저씨 사주대로 사업이 확 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물은 기대하지 말라 했어. 그럼 제 사주가 안 좋다는 얘긴가요? 그 여자는 갑자기 목이 마르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만 남자가 그 여자를 건너다 보며 뜸을 들였다. 다만 부부가 떨어져 있어야 좋겠어. 이혼하란 뜻이에요? 그럴 순 없지. 돈 때문에 생이별을 할 순 없는 일이지. 몰랐겠지만 아줌마 사주가 너무 세서 조실부모한 거야. 어느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는 마침내 남자에게 말려들기 시작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이란 것도 봤는데 좋다고 했어요. 누가 궁합이 나쁘다고 했나? 문제는 재물이라니까. 태기를 해야지. 돈이냐 사랑이냐. 재물을 모으고 싶으면 다른 수를 써야 하고. 시간이 흘러 피신해 있던 남편도 돌아와 함께 살게 되긴 했지만 간신히 구한 집이 지하실이었다. 환기도 되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방에서 구차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상태에서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방인지 창고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 서글픈 공간에서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다면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헤어지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단 얘긴가요? 남자의 말을 거의 맹신하고 있는 자신을 미처 돌아볼 새도 없이 그 여자는 다급한 어투로 물었다. 하지만 대개 아저씨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텐데. 생각해봐. 점이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헤어집시다 하면 어느 남자가 그러자고 하겠어? 그치만 정말 가망이 없는 거라면 전 무슨 짓이든 하고 싶어요. 그 여자는 남자가 마치 운명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처럼 절실하게 말했다. 그건 아줌마 생각이지. 남자는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길을 맞받는 여자의 온몸에 소름이 오스스 돌았다. 어디 손금 좀 봅시다. 그 여자는 망설였다. 외간 남자에게 손을 잡힌다는 게 어때서가 아니라 남에게 떳떳하게 내보일 만큼 자랑스러운 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마디가 굵어지고 둔탁해져 있었고 거무튀튀하게 물까지 들어있는 손이었다. 밤 까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혹시 반찬값에 도움이 될까 하고 가볍게 시작한 것인데 그나마 그만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계속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 여자는 그즘 그렇게 살고 있었다. 점쟁이 그 남자는 손금을 보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 여자의 손을 이리저리 주물러댔다. 또 한 차례 소름이 몸을 훑고 지나가면서 언뜻 불신이 생기려 했다.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방도가 있긴 한데, 방도를 따르면 아줌마 부부가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사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데, 거참. 남자는 난감하다는 듯한 의미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혀를 찼다. 그럼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부적을 써줄 테니 아줌마 속옷과 함께 태워버려. 부정 타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아저씨한테도 아무 말 말고. 그 여자에게 부적을 할 만한 여윳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다. 비싸죠? 그 말은 벌써 부적할 마음이 있다는 뜻이나 진배 없었다. 그러나 남자가 부르는 가격은 그 여자 처지로선 감당하기 버거운 액수였다.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 여자는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이미 남자의 술수에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싸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건 함부로 깎는 게 아니야. 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고. 점쟁이는 눈을 몇 번 꿈쩍이며 고민하는 듯 하더니 선심 쓰듯이 말했다. 조금만 빼드릴게. 하도 딱해 보여서 그래. 부적값 깎아주긴 내 생전 처음이네. 남자는 책상 앞쪽에 그득히 올려져 있는 장부를 펼치더니 그 여자를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바싹 다가간 그 여자의 눈에 날짜와 이름, 금액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남자는 그걸 획획 넘기면서 말을 이었다. 이게 다 부적을 해간 사람들이야. 정말 효과는 있는 거죠? 효과 없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부적을 해가겠어. 언제 해야 돼요? 지금은 돈이 없는데. 오늘은 성금만 걸고 가고 내일 정오까지 부적을 찾아가요. 꼭 12시까지 와야 되는 이유라도 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시골 가거든. 부적 쓴 사람들 거 가지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아무도 없는 산중에 들어가 상 차려놓고 지성 들여 태워야 해. 나도 써주기만 하는 건 아니야. 정성이 없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 아줌마는 오늘 마침 잘 온 거야. 만약 내일 왔더라면 헛걸음 할 뻔했지. 일요일 밤에나 돌아오거든. 선금은 얼마나 걸어야 해요? 성의껏 해. 그 여자는 쌀을 살 요량으로 핸드백에 넣어둔 돈을 꺼내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돈을 쥔 그 여자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영수증 써줄 수 있죠? 남자가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돈 떼먹고 도망갈까봐? 내가 하루 이틀 이 짓 해? 소문 들었는지 모르지만 난 16부터 점치면서 살았어. 바로 이 자리에서 돈 한 푼 없이 시작해 이 건물도 샀어. 걱정 말고 가. 아줌마 부적은 내 특별히 만들어 놓을 테니. 정말 아저씨 말대로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죠? 아따 참말. 남자는 다소 귀찮은 내색을 보이더니 종을 흔들었다. 억지로 내몰린 듯한 찜찜한 기분을 안고 그 여자는 방을 나갔다. 그러나 한편으론 정말 일이 잘 풀려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란 기대 또한 없지 않았다. 한번 속아본다는 기분으로 후회하기엔 그 여자의 처지로 보아 너무 큰 액수였지만 이젠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러다 정말 부적 덕에 남편의 일이 잘 풀린다면 까짓 돈이 문제랴. 그 여자는 그곳을 나오자마자 여고 동창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어쩌면 못 갚을지도 모르는 처지인 줄 잘 알면서도 선뜻 빌려주겠다는 동창생이 고마웠다. 그 여자는 허탈한 심정과 기진맥진한 몸을 핑계 삼아 택시를 잡고 말았다. 계산기 액정 화면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그 여자의 가슴 또한 덩달아 두근거렸다. 버스를 탈걸 하는 후회가 금세 밀려왔다. 이 정도의 차비라면 아들의 털 신발 하나는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내내 택시 요금에 신경을 쓰다 보니 어느새 동창생이 살고 있는
빌라촌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부적만 태우면 사업도 잘 된다고 했다. 불확실한 희망이지만 거기에라도 집착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가슴 밑바닥엔 무거운 납덩이가 가라앉아 있었다. 그 여자의 이성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만두라고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마음은 만약 정말로 부적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그걸 하지 않아 생기는 앞으로의 계속된 불행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고 다그쳤다. 수많은 세월에 걸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하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위안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어리석을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안녕하시지? 동창생의 물음에 그 여자는 그 전날도 외박한 남자를 떠올렸다. 갑자기 달라진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지 남편은 방황하고 있었다. 현실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알코올을 선택하고 있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은 그 여자의 심성이 착한 탓일까? 저러다 마음만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여자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고맙다 정말. 빨리 갚도록 노력할게. 신경 쓰지 마. 도와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어. 생각지도 않던 위로의 말에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내렸다. 따끈한 핫초콜릿 한 잔을 앞에 놓고 오랜만에 안락하고 따뜻한 곳에서 옛 얘기를 하다 나온 그 여자는 네온등이 켜져 있는 빌라촌을 빠져나오며 자꾸만 눈물을 훔쳤다.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학교 다닐 때도 그 흔한 호프집 한 번 맘 놓고 드나들지 못했다. 얻어먹으면 자기도 훗날 사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늘 바쁜 척하며 자리에서 빠지곤 했다. 점심 사 먹으라고 언니가 준 용돈을 아껴 책값에 보태느라 끼니 역시 거르기 일쑤였다. 졸업여행 얘긴 언니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고 대신 그 기간 동안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너 정거장 정도 되는 거리는 걸어다니기 일쑤였고 졸업한 후 취직해 번 돈으론 약수 하나마 혼수에 보탰다. 생각해보면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온 나날이었다. 당시 그녀에게 단 하나 희망이 있었다면 그건 결혼이었다. 결혼만 하면 언니의 은혜도 갚고 남들처럼 안정된 생활 역시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구두 닦아 현관에 가지런히 내놓고 깔끔하게 달인 하얀 와이셔츠 입혀 남편 출근시키고 저녁이면 만난 밥상 봐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참한 아내가 되고 싶었다.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은 알뜰살뜰하게 아껴 저축하고 아주 가끔은 근사한 데 가서 외식도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고 싶었다. 아이 낳아 손목 잡고 공원으로 산책 나가고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면 기차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낭만적으로 살고 싶었다. 정말 운명이란 게 있는 것일까? 누구에게 못된 짓 한 기억도 없고 착하게 분수껏 살려고 노력했는데 벌받을 만큼 과분한 욕심 부린 적도 없는데 그저 소소한 행복만을 바랬는데 눈물 속에 보이는 버스 번호판이 몇 겹이 겹쳐 있었다. 그 당시 살고 있던 집의 대문은 늘 열려 있었다. 주인집 식구들이 사는 지상층을 빼고 지하방 2개를 새로운 까닭이었다. 주인집에 맡겨두었던 아기를 들쳐업고 잔디밭 사이로 깔린 별 모양의 시멘트 블록을 밟으며 컴컴한 지하에 들어서니 그 여자네로선 대문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세시 유리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편은 외롭고 초라한 등을 보이며 작은 텔레비전 앞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라면 가닥 몇 개가 붙어 있는 그릇이 말라붙은 김치와 함께 옆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어디 갔었냐고 묻지도 않았고 자신이 전날 외박한 이유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아기를 받아 누일 뿐이었다. 아직 그럴 나이도 안 됐건만 이마 쪽에 나 있는 흰머리 몇 가닥이
그 여자의 가슴을 때렸다. 그 여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죄스러웠다. 전에 없던 마음이었다. 점쟁이 말대로라면 유능한 사람이 아내를 잘못 만나 이런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허둥댔다. 그러다 어느덧 그 여자는 최면처럼 자신을 위로했다. 이제부턴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내일부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위안을 해도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언제 갚을지 모를 돈을 겁없이 빌려온 일, 부적의 효험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따위로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한 채 이튿날 아침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홍제동으로 향했다. 나머지 돈을 건네주자 점쟁이는 큼지막한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봉투 속을 보니 금세라도 날아갈 듯이 얄팍하고 하얀 화선지에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게 바로 부적이구나 싶었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어제도 그러더니 의심도 되게 많네. 한 2년 안에 남편 일이 잘 될 테니 걱정 마. 어젠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 같이 말하더니 이젠 2년이라고? 그 여자의 손바닥에 끈적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아무도 모르게 태워요. 알았지? 액을 막아준다 믿고 지성스럽게. 정말 이젠 괜찮은 거죠? 그 여자는 이렇게 매달리는 자신을 어리석다고 자책하면서도 남자에게 거의 애원했다. 허참, 의심은. 각서라도 쓰라면 쓰고 싶은 심정이네. 남자는 집안 갈 길이 바쁘다며 서둘러 일어서면서 무심히 이렇게 내뱉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빛냈다. 정말이에요? 각서 써주세요. 마음이나 편하게. 남자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빛이 스쳤다. 점쟁이는 설마 점을 보러 온 여자가 각서까지 써달래랴 싶었던 모양이다. 워낙 불안해하니 안심하라는 뜻에서 생각 없이 말을 꺼낸 것뿐이었던 모양이다. 각서는 무슨... 내 말은 그러니까 그저 믿으란 얘기지. 그렇다고 내가 각서 들고 다시 찾아와 아저씨더러 돈 물어내라고 하겠어요. 마음이라도 편하게 아무렇게나 써주시면 돼요. 남잔 설마 이걸 들고 또 오는 멍청이가 있겠느냐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자기 부적에 정말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매달리는 그 여자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각서를 한 장 써주었다. 각서의 내용은 2년이 지나도 부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우스운 일이긴 했지만 그로 인해 그 여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코미디 같은 일이었다. 그 여자는 그날 밤 남편이 잠이 든 걸 확인한 후 자신의 속옷을 가지고 마당으로 가서 부적과 함께 훨훨 태웠다. 두 손을 맞비비면서 절실하게 빌었다. 제발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줌 재로 변한 속옷을 빗자루로 쓸어버리면서도 제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그러나 어찌 한낱 종이 조각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여자는 점을 굳게 믿은 나머지 이때부터 남편의 재기를 위해 무모할 정도로 돈을 끌어들여 사업 미천을 마련해 주었다. 의기소침해 있던 남편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번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공해 보이겠다고 활짝 웃어 보였다. 그 여자는 2년을 신앙처럼 믿었다. 일이 잘 안 되는 조짐이 보여도 아직 2년이 안 됐으니 무슨 수가 생길 거야 하면서 자신을 위로했다. 그 여자가 끌어댄 돈 속엔 언니가 수년에 걸쳐 부은 갯돈도 있었고 이웃집 과부의 귀한 돈도 있었으며 형부의 안면으로 빌려온 돈도 있었다. 그러나 역시 실패였고 이번엔 고소까지 당해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이다. 남편과 살던 지하방을 떠나오면서 남자 없이 몇 번인가 이삿짐을 싸면서 이곳 봉천동에 이삿짐을 부리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어느덧 그 여자는 그 집 앞에 와 있었다. 그 여자는 어제, 그제, 그그제와 마찬가지로 또 망설였다. 하지만 오늘은 꼭 만나고야 말겠어. 만나서 실컷 욕이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 점쟁이가 부적을 권하지 않았다면, 또 그 효염을 자기가 무시했더라면 남편은 최소한 교도소까진 가지 않았을 터였다. 생각할수록 점쟁이가 원망스러웠다. 역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땅속에서 잡아 끄는 듯 했다. 자석에 붙어버린 것 같은 발을 억지로 떼내며 그 여자는 짜장면 냄새와 화장실 냄새가 뒤범벅되어 불쾌한 냄새로 그득한 더러운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한 계단 오르자 다음 계단은 껑충껑충 뛰다시피 해서 올랐고 그 여세를 몰아 자신이 생각해도 놀랄 만큼 기세 좋게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실내엔 아무도 없었다. 접수부에도 마루에서 심판을 기다리던 그 많던 여인들도 보이지 않았다. 도망간 거야. 틀림없어. 내가 올 줄 알고 도망간 것이다. 점쟁이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 누구 없어요? 여보세요? 을씨년스러운 귀기까지 감도는 휑한 공간에 대고 그 여자는 싸움이라도 할 듯한 음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조금 있자 안쪽에서 미닫이 문이 열리더니 노인 하나가 앉은 채로 얼굴만 쏙 내밀었다. 점 보러 왔소? 지금 없어. 시골 가서 안 왔어. 월요일에 다시 와요. 그 여자는 지지리도 운이 없는 자신에 대해 그만 얼이 빠지고 말았다. 노인은 누가 서 있거나 말거나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힘겹게 머리를 미닫이 너머로 도로 집어넣더니 탁 소리내며 문을 닫아버렸다. 현란한 색상의 나한이 눈을 흡뜨고 그 여자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탱화 속의 나한이 점쟁이라도 되는 듯 숨을 훅 들이마시며 마주 노려보았다. 귓속에서 위잉하고 금속성의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다리의 힘이 한꺼번에 풀리며 꽉 조여진 태엽이 투둑 끊겨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휘청이는 몸을 간신히 버티며 계단을 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고꾸라질 뻔했는지 모른다. 비위를 뒤집는 냄새는 아까보다 더 심했다. 바깥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다시 봉투 속의 각서를 꺼냈다. 햇빛에 적나라하게 몸을 드러낸 글씨가 지렁이처럼 꿈틀댔다. 이까지 다 차는 걸 맹신하다니. 사람이 이렇게도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인가. 겨울 햇빛을 받으며 얼마를 그렇게 서 있었는지 노란 현기증이 그 여자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이기 힘들 지경이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손끝에 매달려서 바람 따라 이리저리 휘날리고 있는 각서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그 여자는 발작적으로 찢기 시작했다. 잘디잘게 찢어서 하늘을 향해 획 올려보냈다. 너울너울 춤을 추던 종이 조각이 그녀의 발 주위로 흩어져 내려오기 시작하자 조각 하나하나를 따라다니며 짓밟기 시작했다. 행인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았다. 그 여자는 한풀이를 하듯 구둣발로 그것들을 짓이겼다. 햇빛은 머리 위에서 더욱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정수리가 따끈해질 정도로 그녀는 햇빛 아래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문득 아이를 떠올렸다. 지금도 그 아인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똑같은 사람을 그리고 있을까. 요즘 들어 그 아이를 건성으로 대하고 말았음에 새삼 자책을 느꼈다. 사랑하는 아들, 그 아이가 보고 싶었다. 아이를 보게 되면 힘껏 안아주리라. 그간 엄마가 쓸데없는 일에 미쳐서 널 신경 쓰지 못했노라 사과하리라. 그 여자는 고개를 위로 치켜들어 하얗게 빛나는 해를 바라본다. 태양이 그녀에게 어서 가라 손짓하는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는 그 여자의 구두 밑바닥엔 뭉개진 종이 몇 조각이 끈끈이처럼 들러붙어 있었다.